국제에너지업계에서 이례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태양 핵융합 기술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핵심 사실부터 짚어봅니다. 핵융합은 태양과 같은 원리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연료비는 극히 낮고 이론상 탄소 배출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섭씨 1억 도를 넘는 초고온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기술 강국들조차 수십 년간 비용 폭증과 기술 지연에 발목이 잡혀왔습니다. 정치, 경제적 파장도 큽니다. 핵융합이 상용화될 경우 에너지 수입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에너지 비용 재편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과 산업 구조 전체를 흔드는 변수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숫자를 놓고 보면 이상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수십조 원을 투입한 국제 프로젝트들이 지연되는 사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투입한 한국의 핵융합 실험 기록과 설계 방식이 업계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왜 세계는 지금 한국의 인공태양 설계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강대국들이 넘지 못한 벽을 한국은 어떻게 넘어간 걸까요? 저는 루카스 하르트만입니다. 독일 출신의 국제에너지 플랜트 품질 및 조달 검증 책임자죠. 업계에서는 저를 실패 사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이 참여한 핵융합 협력회의가 열렸죠.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미래 에너지의 청사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논의는 냉정했습니다. 누가 설계하고 누가 만들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한 국가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대한민국. 회의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멈췄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죠. 옵저버 정도라면 몰라도 설계 파트너는 어렵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안에는 개인적인 과거가 있었으니까요. 1980년대 후반 동남아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겪은 일이었습니다. 규격 미달 부품과 위조 서류로 공정이 완전히 붕괴됐죠. 납기는 엉망이 됐고 비용은 2배로 불어났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수습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제 판단 기준은 단순해졌습니다. 아시아 공급망은 리스크다. 이게 제 결론이었죠. 한국에 대한 평가는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기술을 모방해 빠르게 따라오는 나라는 될 수 있어도 섭씨 1억 도를 제어하는 신의 영역에 들어올 나라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참가국 명단이 정리됐고 역할 분담이 논의됐죠. 한국의 이름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정회원 불가. 핵심 설계 접근 제한. 이 문구가 회의록에 명확히 남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했죠. 핵융합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력도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미 가진 나라만이 할 수 있다는 게 당시의 상식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한 잔의 위스키를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할 것이다. 검증된 국가들만 참여하니까. 리스크는 최소화됐으니까.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저 참관인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협상을 포기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판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회의실에서 지워진 그 이름이 곧 업계 전체를 뒤흔들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확신은 개인의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 에너지업계 전반의 분위기였죠. 회의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파리에 있는 동료를 만났습니다. 클레르 뒤부아. 프랑스 국책연구기관 소속의 시스템 엔지니어였죠. 그녀는 핵융합 프로젝트의 시스템 설계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센 강변의 카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죠. 클레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국적보다 설계 철학에서 갈린다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의할 수 없었죠. 철학이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 돈과 인력과 시간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클레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보였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죠. 저는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국의 핵융합 연구 현황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저는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그리고 한국. 한국의 보고서는 얇았습니다. 논문 수는 적었고 예산 규모는 작았고 연구 인력 숫자도 부족했죠. 모든 수치가 부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열정은 가장 위험하다. 핵융합은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시스템과 자본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 시점에서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한국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옵저버 자격도 요구하지 않았죠. 대신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독자 핵융합 장치 설계. 그것도 가장 비싸고 거대한 인공태양이 아니라 가장 싸고 실제로 작동하는 인공태양을 목표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선택을 무모하다고 봤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죠. 자본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한 나라가 독자 개발을 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이 한국 설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기존 강대국들이 확장을 고민할 때 한국은 처음부터 비용과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를 그렸던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제 이메일함에 한국 관련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독자 핵융합 장치 건설 착수. 저는 한 줄 메모만 남겼습니다. 실험은 가능, 성공은 불가능. 제 책상 서랍에는 그 메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끄럽지만 당시에는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제 안에는 안락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우리가 옳다. 우리의 방식이 정답이다. 한국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달리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저는 그 소식들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핵융합 장치 설계 완료. 부품 제작 착수. 이런 뉴스들은 어느 나라나 내보내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결과였습니다. 제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지켜보자. 실제로 뭔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자.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설계도면이야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실제로 만들고 작동시키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소식은 계속 들려왔지만 저는 무시했죠. 제 관심은 우리 프로젝트에 있었습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 프랑스 카다라슈에 건설 중인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참여국만 35개국. 예산은 수십조 원. 인류 최대의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였죠. 저는 이 프로젝트의 품질 관리 책임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설계 변경, 예산 조정, 일정 연기. 이런 안건들이 반복됐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너무 많은 국가가 참여하다 보니 의사결정이 느렸습니다.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첫 플라즈마 생성 성공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플라즈마 생성 자체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그걸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한편에 던져놨습니다. 점하는 의미 없다. 유지가 문제다. 이게 제 판단이었죠. 하지만 몇 달 뒤 또 다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플라즈마 유지 시간이 늘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초였던 게 이제 수십 초로 늘어났죠. 저는 이번에는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도, 밀도, 제어 안정성. 모든 수치가 개선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와 피드백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클레르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 보고서를 받느냐는 내용이었죠.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따라한 게 아니라 다르게 접근한 설계야.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안에서는 여전히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우리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한국이 다른 방식을 찾았다면, 우리가 놓친 게 있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수십 년간 쌓아온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한국이 넘어선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005년이 지나고 2008년이 됐습니다. 한국의 소식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죠.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제핵융합 컨소시엄 정례회의였죠.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고 화면에는 각국의 연구 현황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순서대로 진행됐죠. 그런데 발표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기술적 난관, 예산 초과, 일정 지연. 이런 단어들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점점 무거워지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설계 변경이 계속되고 부품 납기가 밀리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플라즈마 유지 시간 200초. 제어 안정성, 목표치 달성. 반복 실험 성공률 95% 이상.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서류를 뒤적였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결과였습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결과였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클레르를 따로 만났습니다. 파리의 작은 와인바였죠. 그녀는 와인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우리가 뭔가 놓쳤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접근을 했어. 우리가 크기와 출력을 키울 때 한국은 효율과 안정성에 집중했지. 우리가 이론적 완벽함을 추구할 때 한국은 실용적 작동을 목표로 했어.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클레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시작했잖아. 우리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잖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제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200초. 95%. 목표치 달성.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에서 나온 것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단단한 땅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처럼 제가 믿었던 기준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가 와 있었죠. 한국, 플라즈마 유지 시간 신기록 달성. 300초 돌파.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나라였죠. 2010년대 중반이 됐습니다. 핵융합 업계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는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발표 세션이 시작됐고 여러 프로젝트들이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발표자들이 한국 사례를 언급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습니다. 참고 자료 정도로요. 하지만 세션이 진행될수록 언급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제어 방식, 한국의 냉각 시스템, 한국의 플라즈마 안정화 기법. 이런 단어들이 반복됐죠. 저는 자리에 앉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불편함과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미국 에너지부 소속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죠. 루카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프로젝트는 막혔어. 예산은 2배로 늘었고 일정은 3년 밀렸지. 그런데 한국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했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완벽을 추구했다는 거야.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지.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 작게 시작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갔어. 그게 결국 빠른 길이었던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정확했거든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비교 발표였죠. 화면에 각국의 핵융합 성과가 표시됐습니다. 플라즈마 유지 시간, 에너지 효율, 비용 대비 성과.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선이 계단처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점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이었죠. 반면 다른 국가들의 선은 완만하거나 정체돼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한국의 누적 실험 시간 1만 시간 돌파. 성공률 98%. 비용 효율성 타국 대비 3배 이상. 핵융합 업계에서 가장 잔인한 건 숫자입니다. 감정도 자존심도 숫자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죠. 회의실에서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지, 협력 가능성은 없는지. 발표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협력 논의 중이라고. 하지만 한국 측에서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했죠. 동등한 파트너십.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십.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한국에게 옵저버 자격도 주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보고서, 논문, 뉴스 기사.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읽어내려갔죠.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한 겁니다. 초전도 자석 배치, 냉각 시스템 최적화, 플라즈마 제어 알고리즘. 모든 게 독자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뭘까? 왜 우리는 이걸 못 봤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선입견이 시야를 가렸죠. 작은 나라, 경험 부족한 나라. 이런 판단이 우리를 눈멀게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나라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편견이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거든요.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카다라슈에 있었죠.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의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기술 지원 문제 해결 방안이었죠. 참석자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프로젝트는 또 지연됐고 예산은 또 늘어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문을 받는 건 어떤가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년 전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한국은 이미 검증된 나라였습니다.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것인가, 조건은 무엇인가.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해결책을 가진 나라였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클레르와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말했죠. 루카스, 우리가 틀렸어. 처음부터 틀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레르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리스크로 봤어. 그게 가장 큰 실수였지. 만약 처음부터 함께 했다면 우리 프로젝트도 지금쯤 훨씬 앞서 있었을 거야.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클레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칠 뒤 한국 대표단이 카다라슈를 방문했습니다. 기술 협력 논의를 위해서였죠. 저는 그들을 맞이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협력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를 원합니다. 일방적인 기술 제공은 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인정이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인정, 노력에 대한 인정, 동등함에 대한 인정이었죠. 협상은 계속됐습니다. 몇 주에 걸쳐 조건들이 조율됐습니다. 기술 공유, 공동 연구, 지적 재산권 보호. 모든 게 동등한 수준에서 논의됐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우리가 허락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하는 관계가 됐구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국은 핵심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고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협력을 약속했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카다라슈의 밤 풍경이 보였죠.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90년대 말 회의실에서 한국의 이름을 지웠던 그날. 저는 확신했었죠. 한국은 이 분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신의 영역은 경험 있는 국가들만의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그 영역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배우고 있었죠. 저는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건배했습니다. 제 오만함에 대한 반성이었고 한국의 성취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인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가장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고 현실이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2020년 초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카다라슈에 있었죠.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핵심 부품이 도착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초전도 자석 시스템이었습니다. 핵융합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부품이죠. 플라즈마를 가두는 자기장을 만드는 핵심 장치였습니다. 컨테이너가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조심스럽게 부품을 내렸죠. 저는 검수팀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품질 검증이었습니다. 검수는 냉정했습니다. 오차 측정, 내구성 테스트, 규격 확인. 모든 절차가 엄격하게 진행됐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과거의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1980년대 동남아 플랜트에서 겪었던 일.
규격 미달 부품과 위조 서류. 그 악몽 같은 경험이 제 판단 기준을 만들었었죠. 측정이 시작됐습니다. 레이저 계측기가 부품의 모든 면을 스캔했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죠. 오차 범위 0.001mm. 허용 오차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 정밀도는 독일이나 일본 제품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내구성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극저온 환경에서의 성능, 반복 작동 시험, 응력 테스트. 모든 항목에서 합격이었죠. 검수팀 책임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는 독일 출신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죠. 그가 말했습니다. 루카스, 이건 즉시 설치 가능이야. 아니, 그 이상이야.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좋아. 저는 부품을 바라봤습니다. 매끈한 표면, 완벽한 용접선, 정확한 치수.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아시아를 묶어 판단했던 제 기준,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재단했던 제 오만함.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만든 기준이 가장 위험한 편견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검수가 끝났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모든 항목 합격. 즉시 설치 진행 가능. 품질 수준 최상급. 저는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제 손이 약간 떨렸죠.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기술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이었죠. 와인이 나왔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팀장이 말했습니다. 루카스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볼까, 편견이 있지 않을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편견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과거 경험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과거에 갇히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 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런 편견을 많이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느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카다라슈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그 별빛처럼 한국의 기술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편견은 데이터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패배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에너지 포럼에 참석했죠. 주제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의 미래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고 핵융합이 주요 안건 중 하나였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거의 모든 발표자가 한국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기준으로요. 한국의 설계 철학, 한국의 비용 효율, 한국의 실용적 접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자료를 인용하며 발표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클레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보며 말했죠. 루카스, 이제 질문이 바뀌었어. 누가 먼저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제대로 만들었는가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죠. 오후 세션에서는 패널 토론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핵융합의 상용화 전략이었죠. 한국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한국 대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비싼 방식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식을 찾았죠. 거대함보다 효율을,
이론적 완벽함보다 실제 작동을 목표로 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단순한 대답이 모든 걸 설명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철학의 승리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집요함의 승리였습니다. 토론이 계속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국에게 질문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가능한가? 공동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차세대 프로젝트 협력은 가능한가?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1990년대 말 회의실에서 한국의 이름을 지웠던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저는 한국 대표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말했죠.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편견에 갇혀 있었죠. 한국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편견까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놓여 있었죠. 한국과의 공동 연구 계획서였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차세대 소형 핵융합로 개발. 한국의 설계 철학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였죠. 저는 승인란에 서명했습니다. 주저함 없이요.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석양빛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이 만든 기준을 중심으로 다음 에너지 시대를 계산하기 시작했다고.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철학과 접근법의 승리였죠. 에너지를 설계하는 나라. 그게 진짜 강국이었습니다. 크기나 예산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과 실행력을 가진 나라. 그게 미래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무시당하고 제외됐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가 배우는 나라가 됐죠. 저는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건배했습니다. 제 편견의 패배에 그리고 한국의 승리에. 인공태양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드는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